안녕하세요. 자, 제 12주차 조직사회학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지난주에 이어가지고 조직의 이미지 중에서 문화로서의 조직이라고 하는 이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문화로서의 조직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문화라고 보통 얘기를 하면 조직으로, 문화로서의 조직은 결국 조직 문화를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어떤 조직의 문화는 조직의 가치와 규범이 조직 성원들에게 어떻게 공유되느냐라고 하는 거를 중심으로 이제 조직을 이해를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문화를 사회학적으로 이해를 하면, 조직이라고 하는 거는 사람들, 개인들이 모여서 집단을 형성하고 그 집단이 동일한 조직 목표를 추구하는 거를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조직 성원들 사이에서의 사회적 관계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리고 문화는 그 사회적 관계를 통해서 사람들이 공통의 가치와 규범을 공유하게 되는 거고, 그게 하나의 사회적인 실제로서 만들어진다라고 보는 겁니다. 요게 이제 이번 문화로서의 조직의 핵심적인 내용이 되는 거고, 결국은 조직 문화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를 조직에게 갖느냐라고 하는 건데, 기계적 조직에서는 문화라고 하는 거를 중요시하지 않아요. 자, 그럼 어디에서부터 이제 문화라고 하는 게 중요해지느냐? 인간관계론이라고 하는, 우리 이제 그 예전에 강의 초반에 인간관계론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었는데, 인간관계론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 조직 내의 분위기라고 하는 게 조직 성원들의 동기부여와 생산성 향상에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관점을 갖는 거잖아요. 사회적인, 조직 성원에 대해서 사회적인 또는 자연적인 관점을 갖는 이론들이 이 사회적 실제로서의 문화라고 하는 거를 굉장히 중요시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90년도 이후에 이 조직 내에서의 문화 현상이라고 하는 게 조직의 생산성 또는 조직 목표 달성의 효율성과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다라고 하는 생각들이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고, 그때부터 이제 기업 문화, 조직 문화라고 하는 게 굉장히 조직을 운영하는 경영의 관점에서 기업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맥락을 가지고 우리가 문화로서의 조직이라고 하는 거를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보시면 오늘 하게 될 내용은 이 문화로서의 이미지인 거잖아요. 모건의 조직 이론에서 유형을 그렇게 분류를 해놨는데, 요거는 기본적으로 자연적인 성격이 강하고, 사실 모건은 이거를 요 합리적인 이론에 가깝게 했지만, 사실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요거는 조금 더 밑으로 내려와야 됩니다. 자연적인 조직, 그러니까 조직 성원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조직 성원에 대한 관점에서는 훨씬 더 사실은 자연적인 거에 가깝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게 넘어가질 않네요. 네. 자, 조직 문화라고 하는 거는 이게 이제 90년도 이후에 90년대 이후에 굉장히 이 조직 문화라고 하는 게 굉장히 부각이 됐어요. 90년대 이후에. 근데 지금도 이 조직 문화라고 하는 게 이제 그 이후에는 굉장히 이제 보편적인 주제가 됐습니다. 여기 보시면 조직 문화 때문에 이직을 고려한다라고 하는 비중이 여기 이제 최근 조사인데 80%가 이직을 고려하는 거에 상당한 이유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이직 고려가 임금이나 뭐 이런 물질적인 문제일 것 같은데, 실제로는 80%가 조직 문화라고 하는 게 훨씬 더 이직에 영향을 많이 미친다. 이건 뭐죠? 조직 성원들이 조직 문화에 굉장히 이제 민감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보시면 이게 이제 연령별로 좀 다르다라고 하는 건데, 과장 이상 같은 경우에는 직장을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 물질적인 거죠. 연봉이다. 물질적인 게 여전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가장 선호하는 조직 문화는 뭐냐? 가족이라고 하는 개념이 나오죠. 여기는 일과 사생활, 이건 뭐죠? 요새 말로 하면 일생활 균형. 자, 일과 사생활을 철저히 구분하는 문화라고 하는 거는 일은 일이고
생활은 생활이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달리 얘기하면 나의 사생활하고 조직 생활하고 분리시켜 줄 필요가 있다라고 느끼는 거죠. 근데 여기는 반대죠. 가족이라고 하는 거는 일과 개인의 생활이라고 하는 거를 통합적으로 본다라는 겁니다. 이제 요게 소위 말하는 꼰대 문화인 거죠. 여기 이제 청년들, 요즘 세대. 그래서 이 가족주의는 우리가 사회학에서는 일종의 가부장주의로 받아들이시면 돼요. 이제 말은 가족이라고 하지만 이 가족에서 이 상사가 생각하는 가족은 본인이 부모고 부하 직원은 자식이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부모와 자식 간에는 명령과 위계라고 하는 게 엄격하게 정해져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결국 이 가부장주의는 뭐죠? 권위주의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상사가 하는 얘기는 부모가 하는 얘기와 똑같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거니까. 요즘 세대는 일과 사생활을 구분한다는 거는 일의 영역에서는 뭐 받아들이겠지만 사적인 생활에 있어서는 이런 이 위계적인 구조를 못 받아들이겠다라는 얘기인 거잖아요. 문화가 다르다라는 겁니다. 자, 문화가 다르다는 얘기 뭐죠? 지향하는 가치가 다르다는 거고, 지향하는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자, 그럼 어떻게 되죠? 동상이몽이니까 문화적인 충돌이 발생을 하는 거죠. 여기서 요게 이제 소위 말하는 세대 갈등, 조직 내에서 연령별 갈등 이렇게 발생을 하는 겁니다. 자,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면 조직의 효율성이나 생산성에 영향을 미치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조직 문화라고 하는 거가, 자, 아까 이제 나온 것처럼 기성세대라고 그냥 얘기를 할게요. 기성세대와 현재의 젊은 세대 사이에서 지향하는 문화를 우리가 이제 문화라고 하는 거를 가치라고 하는 걸로 이제 놓고 보면, 기성세대라고 하는 거는 권위적인 관계, 젊은 세대는 평등한 관계. 자, 그럼 권위적 관계라고 하는 건 뭐죠? 수직적 관계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평등한 관계는 수평적 관계를 얘기를 해요.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해서 문화적인 차이가 존재를 하는 건데, 이 문화적인 차이라고 하는 게 기업 내에서는 자, 어떻게 돼 있는 거죠? 기업이 놓여져 있는 조직 환경. 자, IT 기술 발전, 급속한 변화, 간 사회 변화. 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계속 강조하는 게 뭐죠? 환경에 적응이라고 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계속 얘기를 해온 거죠. 그럼 환경 적응을 하기 위해서는 조직 유연성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게 이제 공통적인 생각이죠. 그럼 어떻게 조직의 유연성을 확보할 거냐에서 조직 창의성이라고 하는 게 나오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창의적 조직이니 창의성이니 뭐 혁신이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조직 창의성은 조직 혁신을 위한 거다. 논리적으로 이렇게 계속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럼 조직 혁신을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느냐? 수평적 구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수평성. 자, 수평적 조직 구조. 위계적 구조하고는 안 맞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조직의 구조를 수평적인 걸로 바꿔가려고 하다 보니까 구조가 바뀐다고 문화가 바뀌지 않는다. 구조가 바뀌어도 문화가 따라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구조를 바꾸면서 동시에 뭘 바꾸려고 하느냐? 문화를 바꾼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 이제 보시면 조직 환경의 변화에 맞춰서 조직을 바꾸고 변화시키고 싶어 하는데, 그래서 환경에 적응이 필요하고 조직 유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조직의 창의성이 필요하고, 조직 창의성을 통해서 조직의 혁신을 하기 위해서 수평적 조직 구조를 만들려고 시도를 했는데, 조직의 구조가 바뀌는데 문화는 안 바뀌더라.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조직 구조의 변화와 동시에 문화적인 변화를 도모한다.
조직 문화의 변화를 같이 도모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걸 이제 요 표가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현대기아차의 일반직의 직급, 이건 구조의 변화죠. 호칭은 문화의 변화를 도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에는 직급과 호칭이 부장, 차장, 과장, 대리, 이게 전형적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조직 구조잖아요. 조직의 직급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위계적으로 돼 있어요. 자, 이거를 어떻게 한 거죠? 이 말을 다 없애버리고 구조의 변화를 도모한 겁니다. G4, G3, G2, G1 해서 둘, 넷, 6개가 이게 합쳐지고 여기가 합쳐지고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6개가 4개로 수평화된 거, 부분적으로 완벽한 수평화는 아니지만 수평화됐는데 그 다음에 요거뿐만이 아니라 호칭의 변화를 통해서 문화의 변화를 도모하는 겁니다. 자, 요거 호칭은 뭐로 나눴죠? 구조는 4개인데 이걸 다시 2개로 책임 매니저와 매니저 이렇게만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요 안에서는 직급은 다르지만 수평적 관계, 요 안에서는 직급은 다르지만 수평적 관계가 형성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호칭을 통해 가지고 문화의 변화를 도모하는. 근데 왜 이렇게 하느냐? 구조와 문화는 다른 게 아니고 같이 간다라는 겁니다. 같이 움직인다. 자, 그 다음에 이런 시도들이, 자, CJ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면 전부 다 호칭을 없애는 구조적인 변화, 그 다음에 님이라고 하는 호칭, 여기도 매니저, SK텔레콤, KT, 삼성전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뭘 하느냐? 환경의 적응이라고 하는 필요성. 근데 이 필요성이 실제로 가능해지기 위해서는 문화적 변신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게 뭐죠? 조직 문화의 혁신이 수반되지 않고는 조직 구조의 변화로 이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조직 문화라고 하는 게 더욱더 중요해진다. 요거 이제 같은 얘기니까 넘어가도록 할게요.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결국은 지향하는 바가 뭐냐? 수평적 조직 구조가 제대로 작동하는 걸 원하기 때문에 수평적 조직 문화를 도입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겁니다. 뭐 잘 되고 있지는 않아요. 여전히 우리나라는 시도는 하지만 현실은 위계성이 굉장히 높게 나타나는 기업 문화를 여전히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 보면 뭐 다 같은 예니까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될 것 같네요. 요거는. 자, 그래서 근데 기업 문화가 굉장히 많은 시도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바뀌지 않는다. 왜 안 바뀌느냐? 경영자가 개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경영자는 뭐죠? 최고 경영자. 자, 우리나라는 쉽게 얘기하면 하위 직급에 있는 사원들에게는 수평성을 강조해요. 근데 고위직, 특히 CEO 같은 경우에는 제왕적 권위주의를 유지하고 있는 거죠. 이재용이 한마디 하면, 정의선이 한마디 하면 밑에 있는 사람들은 다 따라야 된다라고 하는 이 시스템을 여전히 가지고 가니까 아무리 여기서 수평적으로 해봐라 라고 해도 이 자체가 권위적인 거잖아요. 바뀌지가 않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구성원 전체의 의식도 바뀌지가 않는 겁니다. 이게 안 바뀌니까. 오히려 밑에는 많이 바뀌었는데 위에가 이걸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자, 직장 상사의 인식 문제도 아까 뭐라고 그랬죠? 경영자와 관련된 고위직. 사회적 환경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이미 많이 바뀌었어요. 결국 이게 뭐죠? 전부 다 고위직의 문제다. 쉽게 말하면 기성세대의 문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화라고 하는 건 단기간에 변화하지 않아요. 자, 20대에 입사해가지고 50, 60 먹을 때까지 거의 30에서 40년을 권위적인 문화에서 산 사람들이 갑자기 수평적 문화로 바뀌어가지고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문화는 우리가 사회학 이론 시간에 배운 거잖아요. 문화의 가장 큰 특징은 천천히 변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문화의 가장 큰 특징이에요. 그리고 이런 측면에서 경영학에서 접근하는 거와 사회학의 접근이 상당한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조직이론 측면에서. 사회학은 문화는 만들어지지 않는다라고 봐요, 기본적으로. 근데 경영학은 바꿀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게 관점의 차이가 커요. 문화는 여기서는 사회학에서는 형성된다고 보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사회적인 상호작용을 통해서 형성되는 거다. 자, 그럼 어떻게 되죠? 할 수 있는 거는 유도하는 것. 근데 여기는 만든다라는 관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만든다라고 하는 건 뭐죠? 제도를 통해서, 규정을 통해서, 구조를 통해서 만들면 그렇게 따라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 이게 사실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바뀌지 않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런 측면에서는 사회학적 관점이 문화를 바라보는데 훨씬 더 효과적인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자, 여기 이제 보면 입사 후에 가장 후회할 회사 유형은 뭐죠? 계속 얘기했지만 수직적인 조직 문화, 꼰대 문화. 이게 이제 계속 우리 사회에서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자, 이 나머지는 사실은 이게 원인이고 문화적으로는 이게 다 결과가 되는 겁니다. 다른 얘기가 아닌 거죠. 자, 그 이론적인 측면으로 돌아와서, 그러니까 조직 문화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게 이제 여겨진다. 그럼 조직 문화에서 문화를 어떻게 볼 것인가? 요 얘기를 하기 전에 왜 조직 문화에 관심이 늘어났느냐? 그거는 일본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자, 일본이 경제적으로 또는 일본 기업이 70년대 이후에 부상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지위가 굉장히 커진 거죠. 세계 경제와 세계 기업에서. 자, 그러다 보니까 일본이 갑자기 이렇게 성장을 하게 된, 경제적으로 또는 기업의 측면에서 성장을 하게 된 이유가 뭘까? 이거를 서구 학자들이 연구를 했어요.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서구의 학자들이 일본을 보고 얻어낸 결론이 이겁니다. 일본의 문화적 특수성, 이게 생산성이 미치는 효과가 크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일본의 문화적 특수성이 뭐냐? 두 가지. 1. 집단주의와 2. 순종과 헌신이라고 하는 권위주의. 자, 그럼 합치면 어떻게 되죠? 집단적 권위주의가 되는 겁니다. 이런 문화적인 요인이 일본 경제와 일본 기업에 굉장히 플러스로 작용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요 문화를 빼가지고 온 겁니다. 자, 차이의 근원을 이제 서구 학자들이 본 거예요. 대표적으로 베네딕트라고 하는 사람이, 딕트, 국화와 칼이라는 책을 써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소위 말하는 일본의 집단주의 문화라고 하는 거를 분석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걸 계기로 해서 일본 문화에 대한 책들이 무지하게 많이 서구에서 나오게 돼요. 자, 그럼 이런 흐름에서 일본의 경제나 기업의 부상에는 뭐가 있느냐? 문화라고 하는 게 있다. 어떤 문화냐? 조직 내에서의 문화라고 하는 게 일본의 경제적 부상의 원인이다. 이유다라고 설명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때부터 이제, 그러면 우리도 뭔가 나름대로의 문화적인 요인을, 자, 경영학적인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경영학을 하는 사람들이 딱 드는 게, 문화적인 요인을 통제하면 이걸 통해서 우리도 생산성이라고 하는 거를 올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결론에 도달하게 돼요. 그래서 이때부터 조직 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게 된 겁니다. 70년대고 이런 얘기가 나온 게 이제 90년대에 주로 이런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을 해요. 자, 그래서 문화와 조직이라고 하는 게 하나의 조직 이론에서
중요한 주제로 자리가 잡히게 됩니다. 자, 그럼 문화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느냐? 자, 컬처라고 하는 거는 컬티베이션, 자, 경작하다라고 하는 데에서부터 나온 거죠. 경작이라고 하는 거는 고정된 장소에서 생활을 하고 그로 인해서 특정한 생활 양식이 만들어지는 거죠. 생활 방식, 생활 양식. 자, 그럼 이건 뭐냐면 우리가 컬처라고 하는 거는 본능적인 요소가 있고 거기에 스타일이라고 하는 게 붙어서 만들어진 게 컬처다. 그럼 컬처는 뭐냐? 결국은 스타일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스타일은 모든 생활의 모든 측면에 걸쳐서 있는 거고 각각의 집단은 고유한 스타일을 갖는다. 자, 그러니까 결국은 다양성, 즉 문화적 상대주의의 관점을 갖게 되는 겁니다. 이게 문화예요. 자, 그러면 이게 조직에 대해서도 집단의 고유한, 이걸 우리가 조직이라는 말로 바꾸면 모든 조직은 고유한 스타일이 있다. 어떤 스타일? 생산, 관리, 운영, 모든 면에서 본인의 다양한 문화적인 양식을 가지고 있다. 근데 이 양식이 생산성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따져보는 것, 이게 조직 문화가 되는 겁니다. 자, 요 얘기는 약간 이제 사회학적인 관점으로 얘기를 하면 에밀 드류갱이 얘기했던 조직 사회라는 개념이 있어요. 조직적 사회. 사회의 조직화. 여기에서 자, 어떻게 설명하죠? 이건 여러분들이 다 아는 얘기니까 기계적 연대에서 유기적 연대로 간다는 거잖아요. 자, 이거를 우리가 조직으로 보면 기계적인 조직, 유기적인 조직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유기적인 조직의 특징을 우리가 현대 조직의 특징으로 요추해서 생각을 할 수도 있다. 결국은 뭐냐? 조직을 하나의 문화적인 현상으로 보고 우리가 분석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이런 면에서 보면 문화적인 맥락에서 조직을 바라본다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조직의 문화적인 특징을 우리가 분석한다라는 거잖아요. 이런 면에서 보면 이게 이제 예시예요. 예시. 자, LG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인화의 LG라고 얘기를 해요. 현대는 하면 된다. 삼성은 관리의 삼성. 도요타는 자발적 헌신. 이게 자발적 헌신이 말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구글은 수평적 관계. 이게 이제 전형적인 서구적 조직 문화죠. 근데 90년대에는 외국의 회사들이 다 도요타처럼 되기를 원했어요. 삼성도 도요타를 따라하고 현대도 도요타를 따라하고 LG도 도요타를 따라하고 GM도 도요타를 따라하고 포드도 GM. 근데 지금은 우리나라는 이게 아니라 이제는 구글을 다 따라한다라는 겁니다. 따라하는 게 아니라 따라하려고 하는 거죠. 따라하지는 못하고 있어요. 수평적 관계를 만들지는 못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기업들의 미세한 차이, 조직 문화에서의 미세한 차이가 있는데, 자, LG 같은 경우에는 인화라고 하는, 뭐 이거는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이 허쉬하고 구쉬 두 개의 가문이 동업을 통해서 만든 게 LG그룹이기 때문에 가문 간의 다툼을 방지하기 위해서 튀지 않는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었던 거. 그게 이제 전체 조직에게 그런 문화가 형성이 된 겁니다. 이거는. 그래서 낙천적이고 느림의 문화. 기술은 좋은데 이거를 굳이 포장해가지고 뭔가 있는 것처럼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조직 자체가 나름대로 이건 상대적인 겁니다. 상대적으로 개방적인 문화를 가지고 있다. 반면에 현대는 자, 하면 된다라고 하는 문화에서 바로 나오는 거죠. 맨 땅에 헤딩, 까라면 깐다. 이 군대식인 겁니다. 이게 정주영, 그 다음에 이명박. 어떤 스타일이죠? 예, 4대강
파라면 그냥 파는 겁니다. 실속을 중시하지만 굉장히 감정적인 문화를 가지고 있다. 이것도 문화적으로 건설회사 중심으로 사업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직설적인 문화가 형성이 된 거죠. 제가 이제 형성이라는 걸 자꾸 강조하는 이유는 뭐냐면, 문화는 한순간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시간을 타고 조직 성원들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거다.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예요. 자, 삼성은 관리의 삼성인 겁니다. 관리의 삼성은 베껴오기 문화. 네. 자, 뭘 베꼈냐? 소니 거 다 베꼈죠. 삼성은 주로 일본 기업들을 그대로 뺏겨가지고 한 거예요. 뺏기기 위해서는 뭐죠? 정확한 거, 정확하게 뺏겨야 되는 거죠. 그래서 모방의 문화다. 이걸로 대단한 성공을 이룬 대표적인 기업이죠. 그래서 형식을 중시하는 겁니다. 자, 요게 이제 LG, 현대, 삼성의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특징인 거고, 요거 이제 실제로 요거는 어떤 분이 논문에서 요 세 가지를 실제로 분석을 했어요. 조사해가지고. 그래서 관리의 삼성 이래가지고 이 삼성 직원들의 일반적인 성격을 문화적으로 분석을 했는데, 자, 여기 이렇게 보시면 감성적이기보다는 지적이고, 이성적이기보다는 현실적이고, 임기응변보다는 원칙적이다. 뭐 별로 도덕적인 것 같지는 않아요. 네, 원칙적이다. 단순하지 않고 치밀하다. 요런 게. 그래서 이제 이 삼성의 조직 문화를 어떻게 요약을 했냐면, 관리를 바탕으로 한 성과주의인데, 이 성과주의가 어디에 있었냐? 관리로부터 나온다. 치밀하다. 공식성을 중요시한다. 새로운 화두는 창조 경영이라고. 근데 이게 여기에서 창조 경영을 하기는 쉽지 않다. 화두인 거잖아요. 자,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관계를 중시하고 집합주의, 이거 이제 약간 말을 좋게 써준 건데 집단주의입니다. 남성적인 문화. 자, 그러다 보니까 아까 뭐라고 그랬죠? 감성적이고 저돌적이다. 자, 이거는 꼭지가 돌면 자기가 뭘 하는지도 모르고 미친 듯이 뛰쳐나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화두가 뭐냐? 시스템 경영을 정착하는 거. 이게 쉽지가 않다라는 거죠. 자, 여기도 보면 이제 요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잘 믿는다. 단순하다. 대범하다. 상대적으로 지적이긴 하지만 감성적인 측면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오고 있죠. 그 다음에 LG는 자, 규범, 최소한의 규범, 자율, 개방적이다, 탈권위적이다, 상사에게도 할 말을 한다, 열린 의식이 있다. 자, 그러다 보니까 화두가 뭐죠? 이런 조직 문화에서는 나를 주로 찾기 때문에 우리라고 하는 집단주의의 강화가 조직 문화적인 측면에서는 LG 내부에서는 문제가 되고 있다. 집단주의를 어떻게 정착시킬 것인가. 도전을 하지 않는다. 이런 게 문제가 있는 걸로 스스로 느끼고 있고, 이런 문화를 새로운 문화로 정착시키고자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적이다, 유연하다, 도덕적이다, 자, 모범을 중시한다. 굉장히 규범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교과서적인 거죠. 자, 이렇게 모든 회사들이 대부분 자신들의 고유한 조직의 성격, 즉 문화를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왜 문제가 되느냐면, 이게 현재의 조직 환경과 어떻게 관계가 될 거냐가 미지수다라는 거죠. 그러면 현재의 조직 환경이라고 하는 거에 이게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기 때문에 경영학을 하는 사람들은 현재의 조직 문화를 진단하고 조직 환경과의 어떤 적응성을 분석하고, 그 다음에 생산성을 더 높일 수 있는 환경에 적응을 더 잘할 수 있는 걸로 조직의 문화적 변신을 도모하는 것. 이게 경영학에서 얘기하는 어떤 그 조직 문화 또는 기업 문화 이론입니다. 그래서 경영학에서는 이걸 그냥 기업 문화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제 사회학에서는 기업 문화라는 말 대신에
비슷한 거긴 하지만 조직 문화라는 훨씬 더 포괄적인 측면에서 조직의 문화라고 하는 개념으로 이걸 더 선호를 합니다, 사실은. 자, 그러면 이 기업 문화라고 하는 게 왜 그러면 경영학에서 그렇게 단기간에 변화를 시키고 싶어 하는데 잘 안 되느냐? 기업 문화는 단일한 어떤 그 취향이 아니기 때문에. 즉 우리가 공식적인 기업 문화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지만 여기에는 다양한 내부 집단이 존재하고 이 각각의 내부 집단 안에는 또 수많은 개인들이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개인의 상호작용, 내부 집단 간의 상호작용,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어울려져 가지고 하나의 기업 문화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는 여성이라고 하는 거 관련된 문화가 있고, 지역 출신들, 어느 지역 출신이냐, 자, 어떤 학벌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직종들이 주로 몰려 있느냐, 노조가 어떻게 행동하느냐, 이거는 예시예요, 예시. 자, 이거 말고도 다양한 집단들이 존재를 한다라는 거예요. 연령. 자,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상호작용을 해가지고 공식적 기업 문화를 만들어 형성시키는 거고, 이렇게 해서 형성된 거는 다양한 하위 집단, 하위 문화, 각각의 집단은 각각의 하위 문화를 갖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하위 문화들이 서로 상호작용을 통해서 하나의 기업 문화라고 하는 통일적인 어떤 가치와 규범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이거를 바꾼다라고 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문화적인 변신을 추구를 해요. 자, 그런데 여기 보면 자, 여전히 남성 중심의 문화가 있는 거죠. 이거 뭐죠? 상사의 권위주의, 꼰대 문화. 자, 이것도 뭐죠? 성과주의. 이것도 남성 중심의 문화, 군대식 문화. 연줄 문화. 이런 것들이 바뀌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조직 구조를 바꾸고 직급 체계를 바꾸고 호칭을 바꿨는데 여전히 문화는 문화적 지체죠. 우리가 문화 지체 현상이 발생한다라는 거예요. 제도는 바뀌었는데 문화는 바뀌지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현실, 작금의 실태 현실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그래도 끊임없이 SK와 LG 같은 경우에는 이런 방식으로 조직 문화를 바꾸기 위해서 자, 직급 폐지하고 인사제도를 바꾸고 뭐 공유형 오피스를 도입하고 뭐 조직을 신설하고 사람을 새로 영입하고 뭐 이런 거를 굉장히 많이 시도를 하는데 여전히 잘 바뀌지는 않는다. 왜? 기업 문화라고 하는 게 다양한 하위 문화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그리고 다양한 하위 집단에 속해 있는 개인들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장기간에 걸쳐서 장기적으로 문화는 변화하기 때문에 잘 바뀌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문화라고 하는 거는 자, 결국은 뭐죠? 상호작용의 결과. 네, 이 상호작용의 결과로서 조직의 문화가 어떻게 형성되느냐라고 하는 거를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마지막으로. 자, 그러면 그건 이제 뭐냐면 조직 일상의 구성인 거예요. 조직의 일상 속에서 상호작용이 발생을 하고 이 상호작용을 통해서 어떤 형체화된 조직 문화라고 하는 게 만들어지는 거죠. 우리가 이제 해럴드 가핑클이라고 하는 사람이 일종의 이 미시사회학이죠. 행위 중심의 미시사회학, 뭐 연기론,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자, 이 사람은 뭐냐면 상호작용을 통해서 질서가 만들어지고 이 질서를 통해서 개인은 자기의 존재감을 갖게 되고
이걸 통해서 현실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요. 자, 그만큼 무슨 얘기냐면 조직의 문화는 1. 지속적인 상호작용의 결과다라는 겁니다. 지속적 상호작용. 두 번째는 끊임없이 변화한다라는 거예요. 문화 자체, 조직 문화 자체가. 자, 상호작용을 통해서 질서가 만들어지고 그 질서를 통해서 개인들은 자기의 존재감을 갖게 되고 존재감을 통해서 또 다른 상호작용을 통해서 새로운 조직의 현실, 집단의 현실이라고 하는 게 이게 뭐죠? 또는 구조라고 하는 게 만들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화는 뭐냐면 과정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자, 이게 형성적 관점이죠.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이걸 통해서 조직이라고 하는 하나의 구조가 만들어지는 거고 이 구조는 일종의 문화라고 볼 수 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조직이라고 하는 거는 사회적으로 구성된 문화적 실제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에는 가치와 규범의 공유라고 하는 게 전제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조직 문화라고 하는 거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신념과 가치 같은 얘기예요. 가치가 공유돼서 유사 행동으로 이루어진다. 유사한 행동 양식을 조직 성원들이 보이면 조직 문화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 이 유사한 행동 양식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해서 나타나느냐, 어떻게 해서 표출되느냐, 상징을 매개하는 방식으로. 자, 언젠가부터 그 90년대 이후에 많은 기업들이 엠블럼, 심볼 이런 거를 중요시해요. 그래서 삼성도 예전에 이렇게 별 3개에서 이렇게 바꿨죠. 예전에 LG전자도 지금은 뭐죠? 이렇게 하회탈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로 바꿨죠. 자, 이거는 뭐냐면 상징을 조직 성원끼리 이 엠블럼을 통해 가지고 공유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공유에는 의례라고 하는 리추얼이라고 하는 게 필요해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신입사원이 되면 많은 조직들이 뭘 하죠? 신입사원들 특히 이제 대기업의 예를 들면 어디 강원도나 충청도 이런 산골에 무슨 리조트 같은 데 모여가지고 신입사원 연수를 해요. 자, 신입사원 연수에서는 뭐죠? 그 해당 기업의 조직으로서 역사, 발전, 현재, 지향, 가치 이런 것들을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거를 공유하고 그 다음에 이거를 가지고 끊임없이 합숙을 통해 가지고 이 합숙 과정에서 뭐를 하는 거죠? 등산도 하고 뭐 5만 가지를 같이 하면서 공유를 해 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날 뭘 하죠? 캠프파이어를 보통 하죠. 이런 게 전부 다 신입사원 연수 자체가 하나의 그 성당이나 절에서 하는 교회에서 하는 일요일 예배 같은 의식이다라는 겁니다. 일정한 형태를 가지고 신입사원들에게 기업의 가치와 규범이라고 하는 거를 주입시키는 거죠. 아, 그래서 이 신입사원들이 신입사원 연수를 마치고 나오면 아, 이 회사는 어떤 회사고 어떻게 무언가를 어떤 방식으로 나한테 요구한다라는 걸 알게 돼요. 자, 그래서 그거를 한두 달 다니다가 안 맞으면 퇴직을 하게 되는 거죠. 문화적으로 난 안 맞는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의례를 통해서 뭘 공유하느냐? 의미라는 겁니다. 이 의미가 뭐냐? 이거죠. 가치와 지향, 현재 발전. 자, 우리 조직이 가지고 있는 가치를 공유하는 거다. 이걸 통해서 조직 문화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자, 이거는 공식적 상호작용이 아니고 비공식적 상호작용이 훨씬 더 중요한 역할을 해요. 자, 요거를 우리가 이제 정리를 하면
신념과 가치, 요 신념은 이제 우리가 규범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신념과 가치의 공유라고 하는 게 있고, 여기에서 이제 공유되는 것, 이 공유되는 거를 상징화하는 겁니다. 자, 삼성은 별이 되겠다라는 얘기인 거죠. 자, LG는 하회탈, 인화, 전통, 이런 거를 의미를 하는 거죠. 자, 상징물을 만들고, 자, 그래서 이 상징이라고 하는 거는 엠블럼뿐만이 아니라 회사에 꽃이 있고, 어떤 회사는 깃발을 가지고 있고, 뭐 노래를 가지고 있고, 여러 가지를 다 가지고, 이런 상징들을 우리가 뭐 국가로 치면 애국가가 있는 거잖아요. 국기가 있고, 이런 게 뭐죠? 상징을 매개로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태극기를 보거나 무궁화를 봤을 때 감정적으로 그 공동체에 귀속된다라는 귀속감을 느끼게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설명하지 않아도 돼요. 설명이 아니라 국가나 국기를 통해서 가치가 바로 직접적으로, 즉각적으로 성원들에게 공유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상징의 매개를 훨씬 더 조직 성원들에게 제대로 주입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느냐? 신화라고 하는 게 필요해요. 신화라고 하는 거는 사람들이 누구나 기적과 같은 어떤 사건인 거잖아요. 이걸 통해서 사람들이 이 상징을 자연스럽게 수용한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드릴게요. 자, 현대의 정주영이라고 하는 사람. 자, 현대 정주영이 가지고 있는 신화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신화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현대중공업 배를 만들 때 공장 조선소를 짓지도 않고 중동에 가서 중동 사람들, 중동의 그 높은 사람을 만나가지고 배를 수주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수주죠. 예. 그 다음에 공장을 지어야 되니까 영국에 가가지고 이순신이 그려져 있는 뭐 지폐를 하나 보여주면서 우리가 이렇게 배를 잘 만드는 민족이니까 돈을 빌려주시오 해서 돈을 빌려가지고 대출을 받아서 공장을 울산에 지어서 배를 만들어서 건조를 해서 배를, 그래서 판매를 했다. 자, 이거 뭐죠? 저돌적인 것을 강조를 하는 거죠. 하면 된다. 이런 가치와 관련된 현대가 지향하는 가치와 관련된 신화를 제시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신화를 바탕으로 해서 이루어진 기업이다. 이걸 강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해서 성장을 했어라고 하는 게 조직 성원들에게 자연스럽게 수용이 되면 이 조직 성원들은 어떻게 움직일까요? 저돌적으로 움직이는 거죠. 즉, 신화의 창조는 누가 잘났어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 신화를 통해서 조직 성원들에게 상징을 그대로 받아들이도록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상징이라고 하는 거를 의례를 통해서 상징과 신화를 끊임없이 주입시켜요. 자, 아침조회. 자, 회장님 인사말. 사내방송. 사보. 뭐 10주년 백서. 뭐 이런 것들이라고 하는 게 뭐죠? 의례다라는 거예요. 의례, 리추얼. 여기에는 뭐죠? 상징과 신화라고 하는 게 끊임없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의미한 바를 조직 성원들이 계속적으로 공유를 하는 거고, 자, 그러면 어떻게 되죠? 결과는 조직 성원의 행위에 이게 자연스럽게 녹아 들어간다는 거예요. 조직적 행위에. 자, 그러면 어떻게 되죠? 이 조직은 이런 조직이 돼버린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게 바로 조직 실제가 되는 거죠. 자, 조직의 실제라고 하는 거는 어떤 조직이 특정한 방식으로 움직이는,
일정한 방식으로 행위하는 형태를 갖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문화로서의 조직이 갖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예요. 그리고 이 문화적인 행위 방식을 한번 이게 고착화되면 벗어나기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화는 형성되면 행위에 반영이 되고 집단으로서의 조직적 행위와 동시에 그 조직에 속해 있는 개인의 행위 속에서 이 가치가 반영이 되는 거고, 이렇게 이게 한번 형성이 되면 바뀌기 힘들다. 이게 조직 문화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